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회계 분야 교육을 하게 된 주택관리사 김현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실무국에 있어서 주 교육 내용은요,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처리 기준을 기본으로서 회계 업무를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죠, 관리사무소는요. 그래서 이 시간 교육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회계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규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3조 회계연도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회계연도를 역법상이라는 건 뭐 구간과 범위 이런 기간이라는 의미 단어인데요. 연도와 통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예전에 기존 아파트들은요,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역법상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단지가 존재해서 혼란이 됐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 회계 감사를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서 이 전문가들도 외부 회계 감사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4조 회계처리 원칙입니다.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는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있어서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지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관리의 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지 회계 또는 현금지 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보다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이겠죠. 복식부기 방식은 우리가 차변에 자산, 비용,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복식부기 방식에서 양변에 함께 기입을 하고요. 또 양변의 금액이 일치되도록 하는 대차 평변의 원리 원칙을 적용하는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발생주의 회계는 공동주택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관리비 부과하는 시점에서 보면 관리비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이게 회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회계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부과 관리비 수입 인식이 매월 말에 우리가 계정 전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할 시점에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이거를 회계에 반영이 되어서 이게 발생주의 회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주의 회계, 이거는 이제 발생주의 회계와 좀 반대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금전의 입출금에 따라 회계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입금되는 시점에서 수입이 인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를 하는 시점에서 월 마감이 됐을 때 연체료가 그 다음 달에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체료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회계에 반영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관리비 체납하는 세대가 관리비 연체료를 납부해 줬을 때, 수납 처리를 했었을 때 그때 회계에 반영이 되어서 수입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회계처리 기준 제5조 회계 담당자입니다. 관리 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회계 단위별로 다음에 회계 담당자를 두어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 수입 지출 담당 업무가 있고요. 지출 원인 및 계약에 관한 업무, 또 지출 원인 담당 또는 계약 담당자인데요. 또 나머지 3호에 보면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각 자산관리 담당. 이렇게만 봤을 때는 최소한의 인력이 회계 담당자가 2명에서 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항을 보시면 회계 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 좀 떨어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작은 세대들은 보면은 소장님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계 담당자하고 소장님이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살비랑 또 남자 관리소장님께서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항의 회계 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단서 조건이 또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파트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고요. 1호, 2호, 3항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기준에 좀 준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면 되죠. 제6조 회계 업무의 인수인계. 회계 업무의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이 참관하에 인계자, 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참고로 복사하고 한 부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아파트의 현실상 우리가 회계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관리주체나 전 직원들이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인수인계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한 부씩 이렇게 지참을 하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자료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는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 제7조 회계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회계 담당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회계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인하여서 손해를 끼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근무할 때 중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따르는 거죠.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잊어버리거나 훼손, 파손하였을 경우 성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는 변상의 책임을 당연히 지겠죠. 예를 들어서 경리가 현금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못했다면 이거 누군가 봐도 성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거로 판단이 되죠. 이때는 변상의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경리는 인수인계 시 저장품 등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놔야 나중에 변상의 책임에 대해서 면제가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8조 회계 업무 처리 직인, 이거는 관리소장이 직인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회장이나 소장이 같은 사항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금융계좌 및 출납 관련한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서 시군구에 신고한 직인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은 직인이 있어요. 직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직인에는 자격번호, 승인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장을 가지고 회계 업무에 관련된 결제 서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고문에도 이 직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모든 관련 서류에 이 직인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회계 담당자가 이름, 홍길동, 누구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9조 채권 채무 소멸시기입니다. 채권 채무의 회계상 소멸시기는 민법이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는 거의 이건 드문 사항이죠.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항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실익을 따져봤을 때 타산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 적게 나왔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는 관리비에 해당되는 민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미수관리비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3년이 소멸시효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은 장기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체납자들이 관리비 연체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이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금방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선상으로라든지 뭐 내용 증명 등기를 보내겠지만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수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10,000원이 받는 시점에서 그 3년이 다시 연장된다라는 거, 그 부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법에서 상해인허 채권 등이 해당되는 건데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수입이 될 것 같고 임대료 수입이 5년에 해당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0조 회계장부입니다. 이게 회계장부는 외부 회계감사 시에 보는 이런 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관해야 된다. 장부를 마련하고 보관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현금출납장, 시제금이겠죠. 그리고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이 있는데요. 계정별 원장은 한 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계정별 원장입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사실 총계정 원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위탁사마다 이거 총계정 원장을 요청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달 나가는 관리비 부과명세서죠.
그리고 우리가 입주민에 대해 부과를 하기 위한 명세서이며 세대별 관리비 조정 명세서가 또 회계장부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대장, 우리 공기구대장이죠. 그리고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인데 공기구대장, 뭐 우리가 사다리를 뭐 구입한다거나 뭐 드릴이나 이런 것들을 대장이 기입하는 대장이고요. 또 비품대장, 뭐 기기실이나 전기실에 쓰는 우리 형광등이나 뭐 센서 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저장품관리대장, 우리 일반 아파트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음식물 카드나 또 이렇게 현관 출입 카드, 또 주차 카드 이런 것들이 저장품 관리 대장에 기록이 되겠죠. 그 밖에 지출 증빙 서류는 우리가 자치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급여 대장이나 또 원천세, 주민세 신고하는 연말정산 저류철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철, 4대 보험 신고서철, 지출 결의서철, 중간관리비 정산 명세서철, 계약서철, 입찰 서류철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계약서철하고 입찰 서류철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좀 관리하면서 보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에서는요, 수기장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짧게 이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부에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치죠. 그리고 잘못 기록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준용하죠.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만 원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35만 원으로 기입이 됐다. 그러면 숫자 3만 2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 숫자를 다 잘못 기록된 거를 전부 바로 잡는다라는 말이죠. 그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되죠. 고칠 때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품 등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에 따르죠. 현금 출납장은 우리 시제금이기 때문에 매일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별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일에 마감을 하죠. 그리고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관리사무소장이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감이라는 말은 좀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으로 준비해서 그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회장 인수인계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서 관리사무소장과 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매일 결산일 때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경우니까 이거는 자금장부 증명서하고 관계장부를 대조해서 잔액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 후에 이렇게 장부 정리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회계처리 기준 제13조 장부 폐쇄 및 새로 바꿈. 회계장부는 매 회계년도별로 결산 확정 시 폐쇄하며 마감하라는 뜻이겠죠. 마감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새로 바꿈은 회계년도 초에 행하고 회계년도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바꿀 수가 없겠죠.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월 마감 및 연 마감이 완료되면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전표에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장부의 2월. 회계년도 말에 재무상태표 개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 1일자로 새로운 장부에 이호를 하겠죠.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장부 이호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15조 장부 마감의 확인.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 담당자 장부 기입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한 명 이상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회계 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보다는 또 관리사무소장이 필히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꼭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제16조 전표입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모든 거래가 전표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표의
구성을 보면 전표는 입금전표, 현금에 따라 입금전표, 출금전표로 나눠지고요. 현금 외의 거래를 대체전표로 구분을 합니다.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파트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 결의서하고 증빙서로 전표로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표로 대응이 전표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 그 다음 재무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아파트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전표는 임의로 수정, 삭제 등을 변경할 수 없겠죠. 다만 잘못 적은 사항의 수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당일 작성 및 입력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 및 입력된 전표를 다음 날 이후에 변경, 역분개죠.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결제를 받는다라고 돼 있지만 이건 다음 날 이 경우도 사실 월마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전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호사항과 같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또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 및 입력된 전표는 역분개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관리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이겠죠. 자치관리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결재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입주자 대표 감사에게 알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만 관리비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서 배부된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결재를 받아서 다음 달 관리비에서 변경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전표 합계 금액은 당연히 변경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밖에 기재사항에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전표에는 회계 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서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를 함께 편철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아까 역분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역분개라는 것은 우리가 장부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요. 한 계정을 똑같은 계정을 역분개로 해서 취소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7조 증빙서류입니다. 우리가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하면서 증빙서류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대조필, 부기증명, 적격증빙 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고치지 못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리고 참고란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 용역며 품명 및 수량, 산출 명세서, 부부금 내용과 지급 횟수, 나누는 횟수 이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급금 및 계산금의 표시나 표시 등을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된다고 됐어요. 계산금은 사실 견적서 같은 이런 금액의 표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서, 영수증서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사업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이렇게 입금하라는 거고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 발행이 증서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하라는 거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지급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제가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급증이 아닌 그냥 영수증으로 받아서 보관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구서의 합계 금액은 당연히 고치지 못하겠죠. 그리고 청구서와 그 부속 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돼야 된다는 거. 계약서의 합계 금액도 당연히 고치지 못하고요. 계약서와 그 부속 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 견적서 금액을 한 1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 경적서 금액은 1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일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를 또 할인을 해요. 깎아달라고. 그래서 80만 원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외부회계감사에 걸리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다 선의의 이렇게 의미로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절감 차원에서 이게 20만 원을 깎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류에서는 이게 하자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견적서 금액, 계약서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이 모두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자료에서 모든 거래 금액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의 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로 수치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치가 곤란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죠. 소액 금액인 3만 원 이하. 근데 이 3만 원 이하라는 거는 VAT가 포함된다라는 금액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회계처리 기준 제18조 수익금의 징수인데요. 우리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적 충당금을 이렇게 수익금을 징수할 때는 수익 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관리비 부가명세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제 목소리가 좀 빠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관리비 부가명세서와 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는 우리가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기 위한 이런 서류들이죠. 그래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우리가 이 수익 결의서에 따라 이렇게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금을 징수할 때는 고지금액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장기 체납자 관리비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규약에도 이거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 미수연체록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이렇게 징수한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회계처리 기준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 징수하는 방법이 선택상으로 아파트 선택상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는 합산액 기준으로 이렇게 차감을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수관리비가 먼저 떨어지고 미수연체료가 이렇게 그 다음 차순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연체료가 일할 계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일할 계산이다 보니까 장기 체납자들은 미수연체료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더라도 미수연체료부터 떨어지다 보면 미수관리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줄어드는 그런 이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미수관리비부터 이렇게 합산액 금액으로 이렇게 차감 형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셨을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자와 사용자 경우에는 입주자, 사용자 요청한 경우에는 이 관리비 고지서를 인터넷의 전자우편이나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회계처리 기준에 있어서 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는 이렇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없는,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기록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수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정리는 관리비 등의 수익금을 징수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수익금 징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부가명세서 등을 기록하여 징수 근거를 명백히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제21조 납입영수증의 보관입니다. 수익금이 납입되었을 때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당연히 보관해야겠죠. 그리고 22조 수익금의 취급 및 기장. 모든 수익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되어 있죠. 현금 수납은 요즘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일 수납된 수익금에 대해서 전산장부 통장 통액을 잔액을 확인하고 전표 처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준수를 해야겠죠. 23조 금전의 보관. 시제금 외에는 보관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원칙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금 시제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이 검사 후에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한다고 돼 있어요. 금고에 보관할 것이 우리 시제금 외에 또 통장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렇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제금은 현금 계정과 실제 보유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 아파트 격리 직원들이 시제금을 먼저 쓰다 보니까 부족 금액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 사비로 이렇게 혼용이 되어서 이제 관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좀 1강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